2016년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일련의 폭행과 강도 사건으로 여러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별개의 사건들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경찰은 3명의 피해자 모두가 성범죄자 등록자였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로 인해 누군가가 이들을 의도적으로 노렸다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이런 범죄자들의 삶을 공포에 몰아넣으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이슨 부코비치 또는 알래스카의 어벤져로 불리는 그는 악몽 같고 혼란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낸 후 복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날 자신의 방식의 정의가 가진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이슨 부코비치는 1975년 6월 25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미혼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이슨 부코비치가 아직 아기였을 때 그의 어머니는 레리리 풀턴과 결혼했고, 부코비치가 4살이 되었을 때 풀턴은 그녀의 어린 자녀들을 법적으로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풀턴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역할을 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삶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제이슨 부코비치와 그의 형제 죄를 성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어린 소년들은 벨트로 맞고 채찍질 당하는 등 폭행도 당했으며, 이로 인해 극도로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부코비치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2분 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저희를 매주 2-3번씩 가능한 모든 교회 예배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입양한 이 남자가 늦은 밤 기도 시간을 이용해 저를 성추행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얼마나 큰 공포와 혼란을 겪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형제 죄른 훗날 풀턴에게 당한 학대에 대해 증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2층 침대에서 몸을 돌리면 벽에 딱 붙어 있게 됐어요. 제가 먼저 가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그래야 제이슨을 그냥 두었으니까요. 특히 1989년에 풀턴은 미성년자 2급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실제로 감옥에 수감되는 일은 피했고 3년 집행유예 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선고를 받은 후 가족은 와실라로 이사했고, 부코비치와 그의 형제는 홈스쿨링을 받았습니다. 풀턴은 그 집에 2명의 어린 소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허락되었고, 아이들은 상담이나 사회복지사의 방문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코비치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누군가가 문을 걷어차고 들어와서 나를 학대하던 남자를 두들겨 팼다면 나는 그래 잘했다 라고 했을 거예요. 나는 알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신께 감사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부코비치에 따르면 학대는 그가 16살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이미 도망친 형의 뒤를 따르기로 한 거죠. 그는 신분증도 돈도 아무런 전망도 없이 워싱턴주로 이사했고, 살아남기 위해 범죄와 도둑질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부코비치는 나중에 자신의 범죄 행위가 학대받던 어린 시절에 생긴 자기 혐오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나는 쓸모없는 존재, 버려진 존재라는 조용한 자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어린 시절에 쌓인 기반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워싱턴에 도착한 지 약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9개월 후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자 쉼터나 자선단체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그들이 부모님께 연락해서 자신을 알래스카로 돌려보낼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부코비치는 비교적 빠르게 전과 기록을 갖게 되었지만 그의 범죄는 대부분 절도, 주거침입, 그리고 불법 약물 소지와 같은 경미한 범죄였습니다. 그는 워싱턴, 오리건, 아이다호, 몬태나,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를 옮겨 다니며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이 끝나거나 해고될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는 다시 떠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의 삶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그는 결혼해서 2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2008년 그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부코비치는 아내나 두 자녀를 학대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그는 아마도 그녀와 나는 몇 번 씨름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는 자신의 고향인 알래스카로 돌아갔습니다. 2016년에 부코비치의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방가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학대받았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면서 그를 극단적인 행동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선택지가 등록된 성범죄자들을 추적해 공격하고 그들을 강탈하며 두려움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표적을 정하기 위해 알래스카 성범죄자 등록부를 읽기 시작했고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인 남성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이름과 주소를 기록한 뒤 자경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부코비치의 첫 번째 희생자는 68세의 찰스 알비였습니다. 2016년 6월 24일 아침 그는 찰스 알비의 집 문을 두드렸고 그를 위협하여 침대에 앉게 했습니다. 부코비치는 알비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그의 범죄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비는 2003년에 2급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알비를 폭행한 후 부코비치는 그를 강도질하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부코비치의 두 번째 피해자인 25세의 안드레스 바르보자와의 일은 조금 달랐습니다. 바르보자는 2014년에 아동 유괴 및 아동 포르노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코비치는 6월 26일 새벽 4시에 2명의 여성 공범과 함께 바르보자의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바르보자에게 망치로 위협하며 앉으라고 지시했고 그의 얼굴을 밀친 뒤 머리를 부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부코비치는 자신이 바르보자가 빚진 것을 받으러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여성은 휴대폰으로 그 다툼을 촬영했고 세 사람은 바르보자를 강도질한 뒤 도주했습니다. 부코비치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피해자는 웨슬리 드마레스트였으며 그는 2006년에 성추행 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드마레스트에 따르면 그는 새벽 1시쯤 누군가 집에 침입하는 소리를 듣고 문으로 가보니 부코비치가 억지로 들어왔습니다. 드마레스트는 그가 침대에 누우라 했지만 거절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가 무릎 꿇으라 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부코비치는 그 후 드마레스트의 얼굴을 망치로 내리치며 나는 복수의 천사다. 네가 해친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코비치는 이후 노트북을 포함한 여러 물건을 훔친 뒤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드마레스트는 자신의 피웅덩이 속에서 정신을 차린 뒤 경찰에 신고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부코비치는 그 지역을 도주하지도 않았고 경찰에게 숨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드마레스트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된 차 안에서 당국에 발견됐습니다. 그의 차량 안에는 훔친 물건들과 폭행에 사용된 망치, 그리고 성범죄자 명단이 적힌 그의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드마레스트, 바르보사, 알비의 이름을 지워놓았습니다. 부코비치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18건의 폭행 강도, 절도, 도둑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부코비치는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과의 합의의 일환으로 자신의 주장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후 1급 폭행 미수와 또 다른 1급 강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2017년에 10여 건이 넘는 다른 혐의들을 기각했습니다. 그가 앵커리지 데일리 뉴스에 보낸 편지의 일부에서 부코비치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나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떠올렸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3명의 소아성애자를 폭행했단다고 썼습니다. 저처럼 이미 아동 성추행범에게 젊음을 빼앗겼다면 폭력적인 행동으로 현재와 미래까지 망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18년 부코비치는 징역 28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5년은 집행유예이고 또 다른 5년은 보호관찰 기간이었습니다. 에린 B. 메스턴 판사는 자경단식 행동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부코비치는 자신의 형량에 항소를 시도했으며 그의 변호인들은 그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으니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2020년 10월에 데마레스트, 부코비치의 마지막 피해자는 그가 형을 모두 마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부코비치가 거리를 돌아다니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익스프레스지는 또 다른 뉴스 기사를 인용하며 그의 피해자도 같은 생각일지 궁금하다고 재치 있게 응수했습니다.
데마레스트는 폭행 당시 60대였습니다. 공격 이후 그는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또렷하게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직장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결국 그가 원하던 걸 얻은 셈이죠. 최근 몇 년 동안 부코비치의 사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이들은 그가 평생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변호사 앰버 틸턴은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이 온라인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으며 Change.org, Change.org 청원도 이에 포함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처벌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분히 처벌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아이에 대한 부당한 처벌에서 시작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코비치는 다른 학대 피해자들에게 복수를 추구하기보다는 치유하라고 격려해왔으며 나는 아주 오래전에 내 인생의 종신형을 시작했다. 그것은 무지하고 증오에 가득 찬 아버지라고 하기엔 너무 부족한 사람에 의해 내리진 형벌이었다. 라고 썼습니다. 이제 나는 그와 같은 이들에게 분노를 드러낸 결정으로 남은 인생 대부분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처럼 고통받은 모든 분들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